네, 올라오시는 우리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자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혁 연구원님 참여해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승재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카이스트 항공우주시스템 및 제어 연구실 박사과정 연구원이죠, 김태호 연구원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카이스트 란데부라는 큐브 위성 개발 과정에서 팀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동역학적 환경에서 적응형 칼만 필터를 이용한 별 추적기의 별 벡터 중심점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과목이 굉장히 어렵죠. 자, 다음으로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석사 과정인 박도형 연구원님입니다. 네, 박도형 연구원님은 초소형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에서 로켓 엔진을 연구 개발한 경험이 있고요. 현재 무탄소 발전을 위한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셨고요. 대전광역시가 항공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과 인프라 확충, 또 법규, 제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를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공통 질문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인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미래 직업은 어떤 것들이 유망할지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연구원님부터 우리 아이들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요? 네. 네, 저도 두 딸의 아빠로서 정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딸들이 커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최근 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컴퓨터나 전기전자 분야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발전을 하다 보면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쉽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뭐 그런 시대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과 이 창의적인 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로켓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 로켓 엔진은 최근에 앞서 이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그 재사용 발사체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아주 많이 높아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제어, 전기기 전자 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이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체, 엔진에서 동력을 얻고 추진력을 얻는 그 방식은 이미 1950년도 예전에 만들어졌던 개념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뭐냐? 이런 다른 기술을 발전에 기대지 말고 이러한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지금은 로켓이나 그런 인공위성을 만드는 직업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가 다가오면 이 우주 산업을 서비스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직업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우주 비행사, 승무원, 뭐 우주 기상 캐스터라든지 그리고 뭐 우주 여행도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같은 직업들도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인터넷에서 그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새로운 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응용하는 방식의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창의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재 교수님,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저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3학년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기 시작하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된 버전이 있는데 먼저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장 지금 인기 있는 트렌드는 AI일 겁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현재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링이 이제 과거 시대에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에 기반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있는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유명한 분야이고 당연히 이 말이 미래에도 가장 유명할 분야라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부각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릴 때 하는 말인데 그 결정은 뭐가 좋을까라는 결정은 그 누구도 내려줄 수 없다는 게 사실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요즘 핫하다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코딩을 배우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물방울이 뭐 어떤 유리에 맺히는 거라든지 물방울이 컵에 맺히는 거라든지 이런 차이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냥 그런 현상이 너무 관심이 있고 코딩 같은 데는 관심이 없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이면은 그 학생은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그 분야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그 현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치우칠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즐겁다고 하는 일을 그저 꾸준히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본인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미래에 가장 어떤 분야가 합리적이고 가장 어떤 분야가 핫할 분야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기가 즐거운 걸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이고 따라서 미래 뭘 할까요에서는 많은 걸 경험해 보시고 자기가 정말로 흥미로울 수 있는 거를 많은 탐색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 분야에 정진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훌륭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 학부모님 관점과 또 아이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정말 관심 있게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연구 중인 연구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호 연구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고 또 유망하다고 생각하신지,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 김태호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큐브 위성을 개발을 하고 이번 7월 1일에 누리호 2차에 이제 탑재되어 이제 사출이 되었고 지금까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성 쪽을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사 아니면 달 착륙 등 이러한 이제 미국이나 소련 등에서 개발을 했었고 저는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이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가 2010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로 관련 이제 발사 소식이 있었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발사 제어 위성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랑데부 위성이라고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이 있는데 이런 랑데부 위성 개발의 팀장으로서 이제 일을 수행을 하였고요. 제가 느낀 거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적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물론 뭐 전공 지식이나 뭐 관련 그런 기술들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부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 아니면 남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항공 우주 분야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적으로 이제 일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나 전공에 관련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어 공부를 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팀의 경우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50%입니다. 절반이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까 모든 업무는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한국어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영어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해외 제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사용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는 없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을 구입하기 전에 또는 구입하면서 업체와 많은 협력이나 디스커션, 즉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을 이제 각광에 받게 됐나, 각광을 받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국산화된 부품이 큐브 위성 분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품을 만드는 그런 분야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즉 우주급 부품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도 이런 관련 국산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연한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의 이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수용력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잘 지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잘 사귀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자, 그리고 네, 박도영 석사과정 연구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게 미래에 뭘 해야 먹고 살까라는 질문은 저도 항상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를 알았으면 13년도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미래를 아는 건 어렵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항공우주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승재 교수님 강연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항공우주 시스템이란 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많은 거를 고려해야 올바르게 디자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해 주신 UAM 같은 경우에도 구조도 중요하고 추진도 중요하고 공력도 중요하고 안에 타는 사람들 안전성, 얼고노믹한 디자인, 경제성, 법률 이런 것들 모두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융합형 인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융합형 인재라는 걸 뒤집어 보면 사실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미래에 뭘 해야 될지를 정해서 그거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뭘 해도 이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역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뭘 해야 되냐가 뭘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답을 드리려면 저는 뭘 하든 상관이 없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야를 꾸준히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소가 사실 지금 트렌드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원자력이나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걸로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소에서 패러다임이 옮겨가는 중이고 각종 배출 규제라든지 다양한 법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여전히 연소가 쓰이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로켓 화염이 멋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발사 시스템에는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김태호 연구원님하고 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 것에도 꾸준히 파야 되고 그것이 남들이 관심을 갖는 유망한 직종인지 분야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어찌됐든 빈틈을 잘 자기의 관심으로 잘 채워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청중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라이브 폴 기능 이제부터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모바일 플랫폼에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입장 팔찌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폴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탭을 누르면 네, 저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펼쳐집니다. 자, 우주 산업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투표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라이브 폴 키셔가지고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기가 있습니다. 우주 산업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고 궁금한 분야 1번 네, 우주 도시개발, 2번 우주 탐사, 3번 우주 관광, 4번 우주 자원. 과연 뭐 다 관심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을까요? 네, 5초 정도 세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자, 결과를 공개합니다. 3번이 최다 득표인데요. 아, 역시 뭔가 우주는 관광이 제맛이지 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진영 연구원님, 네, 관광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주 관광이 4가지 보기들 중에서 좀 빠르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저도 우주 관광에 마음속으로 한 표 투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빨리 우주 관광을 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사실 우주 관광의 시대는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주 티켓을 팔고 있거든요. 아직 그 가격이 뭐 수억 원대로 비싸긴 하지만 뭐 예전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도 못 가던 그런 시대에 비해 볼 때는 정말 이제 우리 현실로 우주 관광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 기술 그리고 추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이 우주선을 로켓을 타지 않고도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접근성이 쉬운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예, 정말 우주 관광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라는 대답으로 회피를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관광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호 연구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주 관광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해 가실 건가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우주 관광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고 관건은 코스트, 즉 가격을 낮추는 건데 이미 뭐 스페이스 X 같은 곳에선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하고 있고 우주 관광에 필요한 플랫폼 자체도 이제 재사용 발사체처럼 이제 일회용성이 아닌 이제 비행기나 재사용 발사체처럼 이제 여러 번 띄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거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미래에는 비행기처럼 굉장히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연구하시는 분야가 약간의 GPS, 우주 GPS 이런 거를 만드시는 역할이니까 관광할 때도 사실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할이 되실 수 있겠죠? 네,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요. 일단 GP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별 추적기라고 별의 지도를 이용을 해서 항행을 해야 됩니다. 우주 관광을 만약에 지구 궤도에서 그러니까 지구 근처의 궤도에서 관광을 한다면 이제 우주선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 별 추적기를 통해서 이제 아주 정확한 자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정밀한 이제 GPS나 이제 INS 아니면 스타트래커 등을 통해서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찾아가지고 가면은 거기가 북쪽이니까 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저희는 뭐 경험을 했던 건데 지금 별 추적기를 통해서 사실 우주 관광이나 우주선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시대가 왔다라는 게 정말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 박도영 연구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주 관광에 대해서요. 우주 관광은 저도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우주 관광이 사업으로 발전하려면 아직 좀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앞서 김태호 박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비용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관광이라 하면 그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우주 궤도에 가가지고 일주일간 그
정거장에서 살고 오는데 6개월간 훈련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고 그 더불어 발사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강력한 진동 이런 것에서도 그 객실을 보호해야 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서 여행을 상용화하려는 그 시도들은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 그 어디냐 블루오리진에서 쐈던 그 발사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그 재사용 로켓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민간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광 산업으로 발전하기 용이한 환경들이 구축이 됐고, 그리고 예전처럼 막 6개월씩 훈련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조금 더 우리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구축되고 있으니 가깝게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항공 산업 분야에 대한 투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승재 교수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띄워보죠. UAM의 상용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투표는 1번 기체 엔진 기술, 2번 배터리 기술, 3번 도심 항공교통 터미널 인프라, 4번 GPS 자율 주행 기술이라고 저희가 투표 항목을 넣었는데요. 자, 과연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땐 네 가지 기술 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의견들 주셨을지.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결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4번 GPS와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승재 교수님, 네 개 다 중요하죠. 예, 그게 정답이고,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이니까 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거 냈다고 하면 1, 2, 3, 4 다 체크한 사람이 유일한 정답자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전부 다 중요하긴 한데 4번을 많이 꼽으신 이유 또한 사실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UAM이라는 거는 에어택시이고, 에어택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오늘날 장난감으로도 드론 플랫폼이 나와 있는 만큼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미 축적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에어택시가 제가 아까 여기 렉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 절감이 중요한데, 가격 절감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파일럿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율주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외부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현 시점에선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점에서 잠깐만 이제 분야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했었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오늘날에는 두 개의 축이 여러분의 결과물을 지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를 하드웨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를 두 개의 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자율주행차, 테슬라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너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트렌드의 맨 앞선 지점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자동차를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율주행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어떤 개혁과 혁신이 이러한 공학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단초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하드웨어가 먼저 따라오기 마련이고, 항공우주나 혹은 로켓에서도 고다드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코롤로프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로켓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재사용 로켓, 그리고 자율 비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고도화의 관점에서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런 항공 우주 쪽 혹은 로보틱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소프트웨어가 오늘날에는 고도화의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자명한 사실인데, 그 밑바닥에는 항상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드웨어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혁신의 단초가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기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섭렵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들 질문 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러 질문들 중에서 선택한 질문은 스페이스 X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을 해야 할까요? 네, 글로벌 인재로 향하는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스페이스 X로 향하려면 김진영 연구원님 어떤 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전공도 그렇고요. 네, 일단 스페이스 X라고 하면 결국 로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인공위성도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기타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의 방식을 따르면 결국은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기계공학자, 항공우주공학자가 중요했고, 사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그 전공을 살펴보면 거의 다 항공우주공학자, 기계공학자가 대부분의 전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뭐 재료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이런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을 거의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더욱더 교류, 융합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면 이 고전적인 그런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전공자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 공학자가 실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시험을 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도 이 로켓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기술 개발에 적용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는 외부에서 관련된 강의나 세미나도 들으면서 다가올 미래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장 많은 직종은 그래도 기계공학자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컴퓨터 고강이나 재료, 소재 같은 연구도 최근에 이 로켓 분야에 있어서 또 큰 혁신을 이루었던 게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D 프린팅 제작이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여러 부품들을 아주 가볍고 또 멋지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료공학 쪽도 아주 유명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융합 시대에 많은 다양한 분야들의 전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준비하면 좋은 그런 스페이스 X와 같은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태호 연구원님도 이제 박사과정 끝나면은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페이스 X로 입사하실 건가요? 우선 졸업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졸업 이후에 어디에 취직할지 아니면 뭐 교수직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 포닥을 가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아직 어떤 쪽으로 갈지는 확장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스페이스 X 쪽으로 가고 싶다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민권자여야지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요. 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스페이스 X에서 일하는 그 발사체 개발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페리지라는 회사에서 발사체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근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업무의 그 분야가 아무래도 위성 개발 쪽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발사체 개발 업체 쪽으로는 잘 생각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졸업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면 조금 더 유리하다, 우대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다음 연구원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사체 쪽 연구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박동혁 연구원님. 네, 저군요. 저는 발사체 쪽 연구를 하고 진지하게 스페이스X 쪽으로 진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미국 시민권을 벽에 막혀가지고 좀 그 꿈이 좌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사실 김태호 박사님께서 거의 말씀을 해주셨고, 약간 대한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그 블루오리진이라고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재사용 발사체로 우주 관광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주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뭐 그런 데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그 국내에서 그 로켓 관련 진로를 찾아가는 것도 저는 대단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펠리지 항공우주나 뭐 이노스페이스나 이런 데도 괜찮고, 그 연구원님 계시는 항우연도 저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항공우주연구원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 두 분 박사님 그리고 석사과정 가지고 계신 박도영 연구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저분들 스페이스X 인재채용 페이지 보셨구나, 한번 들어가 보셨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스페이스X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재채용 페이지에서 이런 스펙이나 역량 필요한 것들이 이제 공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어떤 전공, 어떤 공부를 하면은 내 진로가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요? 네, 여러 Q&A 중에서 UAM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UAM의 적정 이용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범 택시 정도 수준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한 달 월급 다 이제 부어서 하루 한 번에 타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공학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문제, 그러니까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은 가장 낮은 문제이고, 일단 이걸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어택시를 만든다 그러는데 4명을 태울 에어택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만약에 1,000억이 있다면 1,000억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에어택시에 사람 4명을 태우는데 거기에만 신경을 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비행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비행기가 왜 생겼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군사적 목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비행기의 역사는 군사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당위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됐는데, 오늘날 이렇게 항공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한 비행기에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이동할 수 있어서 그 비행기를 띄우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수백 명이 나눠서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AM의 현실화가 된다면 그 현실화의 전제 조건으로 UAM은 엄청 값이 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택시 수준으로 싸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선택을 할 이유와 당위성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상업성을 잃게 되고, 그러면 향후의 발전을 잃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오늘날 엔지니어, 미래의 엔지니어가 되실 여러분들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진짜 뭐 이걸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낼 수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하는 연구 분야가 적정 기술, 이게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적정 기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1억짜리 프로펠러를 쓰지 않더라도 500만 원짜리 프로펠러를 10번 비행할 때마다 한 번 갈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적정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연구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잠깐 바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이제 답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가격을 택시 수준으로 떨어뜨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아까 Q&A에서 다 하지 못한 질문과 답변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즉석으로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마이크를 바꿔봤는데요. 혹시 지금 바로 질문, 내 궁금증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도 좋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던져 드릴 거예요. 맞아도 아프지 않고요. 여러분들 받으셔서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야, 네가 손드는 우리 어린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받아요. 자, 자, 받을 준비 됐나요? 네, 던집니다. 아저씨가 던질 거예요. 자, 갑니다. 마이크 하시죠?
언제쯤 상용화돼요? 와우. 아주 단호하게 UAM 언제쯤 상용화가 돼요? 네, 오늘 질문 주셨습니다. 예. 자, 생각을 해보죠. 그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가보면은 그 우주 관광을 하는 지금 사업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듯이 상용화가 되는 걸 얘기하려면은 지금 이미 기술의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상용화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UAM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용화 언제 내가 탈 수 있는가를 한다면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큰 의지를 갖고 있고 내가 이걸 꼭 해낼 거야 라고 하는 멋진 사업가가 생겨나면은 그 사람의 추진력으로 10년 이내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클 때쯤이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클 때쯤에 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잠깐 우리 친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 학교 다니는 누구예요? 네, 마이크 한 번만 주시겠어요? 어디 학교 다니는 누구예요? 석계초등학교 2학년 4반 강유준이라고 합니다. 2학년 학생인데 우리 친구 그러면 UAM 언제쯤 타고 싶어요? 언제? 몇 살 때 타고 싶어요? 지금 2학년이니까 8살이잖아요? 몇 살 때 타고 싶어요? 2030년쯤. 2030년에 타고 싶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친구네요. 2030년에 우리 친구가 아저씨 UAM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았죠? 네. 약속.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우리 청중들 중에서 저도 한번 질문해 볼래요 하는 어린이 있어요? 네, 질문 주시면 예, 저기 가운데 받으세요. 네, 받아주시고 좋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하나 해주세요. 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운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4반 윤건열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 2학년 친구 역시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 패널분들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기술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기술로 우주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의 기술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기술을 주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기술로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책임 연구원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진영 연구원님. 네. 제가 질문을 정확히 들었었는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어떤 우주 부품을 만들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3D 프린팅이군요. 네. 사실 해외의 많은 기업들은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실제 로켓 부품을 만들고 시험하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특수한 조직을 설립해서 그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자동차 분야가 아니라 이 로켓 분야만을 위한 그런 작은 재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소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국은 이 3D 프린팅 기술이 다른 분야에는 조금 적용되고 있지만 이 로켓 분야로의 적용은 조금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지금 3D 프린팅으로 여러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3D 프린팅의 장점을 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질문까지 주신 걸 보니까 3D 프린팅의 장점은 복잡한 구조물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기존의 그 기계 가공 방식과 거의 유사한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용의 장점도 없고
그 방법에 대한 안정성도 떨어지고 뭐 그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켓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우주 부품에서 실제 시험까지 사용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에서도 3D 프린팅을 이용한 로켓 기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실제로 현재 지금 누리호 다음 발사체에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리호 다음 발사체에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부품이 적용돼서 우리가 불꽃이 나는 연소 시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네. 답변이 되었죠? 아, 질문하기 잘했죠? 네, 좋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된 기술을 이제 조만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친구가 질문을 줘가지고 아저씨도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또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네, 우리 미래인재들과 함께 질문도 듣고 답변도 들어보니까 아저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많은 것들을 이제 깨우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우리 또 패널 여러분께 소감의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혁 연구원님부터 어떠셨나요? 네, 처음 이 과학기술 미래인재 로드쇼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이대도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고등학교까지도 넓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로켓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았는데 좀 더 넓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오히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개발할 엔진에 또 그 생각을 태울 수 있다면 더 좋은 기술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정말 방금 토크쇼에서 주셨던 질문들을 들어보면 또 항공우주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라서 더욱더 우리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 발전에 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인재들에게 또 응원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재 교수님 어떠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 또한 어느 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난이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너무 조금 디테일한 얘기만을 늘어놓지 않았을까, 뭐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기회가 이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20년 전에 여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분야가 정말 내가 하면 재밌는 분야겠구나라는 꿈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비록 뭔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중에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야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찾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분야에 집중을 해서 이제 본인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아주 큰 기원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또 반대편에 오셔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2의 이승재 교수님 같은 우리 친구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자, 계속해서 김태호 연구원님도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만 하다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연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미래에 이렇게 항공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안도감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정말 들어보니까 핵심을 콱 찌르는 그런 질문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정말 한국 우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항공 우주 분야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서 이제 관심을 점점 갖게 되고 공부를 해서 이제 미래 항공 우주 쪽으로 많이들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우 박사님도 향후에 어떤 진로를 택하든 여기 계신 분들께서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도영 연구원님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리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Q&A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언제 상용화가 되냐라는 질문 정말 날카로웠던 것 같거든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고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꿔왔던 큰 꿈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질문이 좀 저한테 날카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여기 계신 어린이 여러분 나이 때 그냥 산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박도영 연구원님은 우리 어린이들 덕분에 꿈을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저에게도 오늘 토론이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수고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와 함께 감사로 인사를 드리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시간이죠. 여러분,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바일 플랫폼 접속하신 모바일 플랫폼으로 라이브 서베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행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문 데이터는 향후에 본 행사의 발전 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라이브 서베이도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미래인재 로드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 인공지능 석사 출신 아나운서 박철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